안녕하세요. 기초과정 3주차 과정입니다. 오늘은 교재를 먼저 225페이지를 펴니다. 자, 기본 우리 기초서 225페이지. 그 오른쪽 보면 유효다 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맥락은 무효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당연한 얘기 같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이 민법적으로 요요의 의미와 무효의 의미를 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민법 총칙은요, 이러이러한 것이 요요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무효입니다.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민법이라는 과목은 법인데요, 총 5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5편인데요. 1편이 우리 시험이 주로 나오는 민법 총칙입니다. 그리고 2편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물건에 관한 법을 의미하는 물권법입니다. 세 번째 3편의 제목이요, 채권법입니다. 4편의 제목이 친족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친족법이라는 법이 4편에 차지하고 있고요. 5편의 제목이 상속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만 보세요. 민법은 민법 1조부터 끝에 조항이 민법 1118조입니다. 그래서 단일 법조항으로서는 1000개가 넘는 가장 많은 양의 법조항입니다. 물론 다른 상법 같은 경우는 실은 1000개의 조항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조의 2 이제 7조의 2, 7조의 3, 7조의 4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법이라는 법이 법 조항 수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넓긴 해요. 근데 단일 법조항으로서 1118개의 조항까지 가는 것은 민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법이 모법, 어머니 같은 법이라 그래서 모든 법을 다 아우를 수 있게끔 민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총 5편으로 되어 있다 정도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1년간 또 내지는 우리가 주택관리사법 자격증을 아주 가뿐하게 합격한 다음에 공인중개사 기타 다른 자격증을 도전할 때 상식선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5편이고 그중 1편의 제목이 1편입니다. 1편의 제목이 민법 총칙이고 2편의 제목이 물권법이고 3편의 제목이 채권법이고 4편의 제목이 친족법이고 5편의 제목이 상속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총칙은요, 민법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이에요. 여기서 우리 시험 범위가 60%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요 프로테이지는 이제 이번 주에 2차 시험이 끝나고 2020년 12월 정도에 내년 24회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 당분간 이 추세는 이어지니까 60%가 나온다 가정을 하면 문항수로는 40문항이니까 24문항이 민법 총칙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물권법은 184조에서 민법 총칙이 끝나니까 당연히 185조부터 372조까지가 물권법 법조항입니다. 물권법에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문항수로 따지면 8문제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채권법은 역시 373조부터 766조인가? 766조까지 해가지고 20%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은 민법 중에서 민법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민법 총칙 60%, 물권법 20%, 채권법 20% 그래서 채권법도 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결과적으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친족상속법은 출제 노례입니다.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이라는 법을 보긴 하지만 민법 중에서 민법 총칙과 물권법과 채권법을 본다. 단일 시험으로서는 주택관리사 보호에 맞지 않는 굉장히 넓습니다. 실은 이유는 뭐냐면 민법 총칙의 양을 하나라고 가정을 하면 1로 가정을 하면 민법 총칙보다 물권법은 3배 정도가 넓어요.
그리고 채권법은 민법 총칙에 비하면 한 8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범위로 따지면 법 조항 수는 그렇게 200개 안 되죠. 그리고 200개 안 되죠. 그리고 이게 300개가 넘어가는 법조항입니다. 300개 약간 안 되는데 채권법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체계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총칙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은 요건 제식대로 표현하면 민법 강론이에요. 민법 각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처음 갔을 때 어떤 과를 입학과 상관없이 1학년 1학기 때는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의 총론을 배우잖아요. 개론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학년 2학기 때부터나 2학년 1학기 때 이제 총론에 관한 것을 이어서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각칙 내지 강론을 배운다. 그러면 민법도 개념이 물권법이라는 법, 채권법이라는 법, 친족법이라는 법, 상속법이라는 각각의 법의 공통 분모,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 분모만을 따라 모아서 이렇게 총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애매할 수밖에 없고 해석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비해서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은 각칙이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순서는 먼저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럼 따라서 어찌 보면 공부의 순서상 물권법, 채권법부터 먼저 하고 민법 총칙을 가는 것이 일종의 어찌 보면 강의하는데 요령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채권법 분야가 너무 넓습니다. 어찌 보면 채권법에서 24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범위로만 따지면. 근데 아직까지 채권법 분야는 8문제로 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1주차 할 때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올해 23회 시험 2020년 7월에 치러진 시험에서 채권법이 8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민법 꽈랑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채권법을 손을 못 댔다. 이유는 그동안 나왔던 매매, 도급, 위임 하나도 안 나오고 엉뚱한 데서 나오는 바람에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제 결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집이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팝니다. 팔았을 때 파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팔았으니까 매도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집을 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집을 매수인과 이 집을 사고 파는 무슨 계약을?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요게 우리가 민법을 배우는 결론이에요. 실은 결론이에요. 즉 갑과 을이 자기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과정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라는 게 결론이라고. 그러면 이 계약이 유효일 때는 어떤 식의 전개가 필요하고, 이 계약이 무효라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의 전개가 필요할 것인지를 우리는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사회다 보니까 둘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안티죠.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하자 등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매수인이 계약금은 줬다. 중도금 줄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 또 잔금 지급할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 또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는 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 계약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무효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배운다. 그런데 민법 총칙은 요 계약에 대해서 저 계약이 유효입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계약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유효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정상적인 건 다루지 않아요. 민법 총칙은 오로지 계약이 무효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은 이러이러한 경우는 무효예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이래서 무효입니다. 저래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은 민법 총칙에서는 무효만 따집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문제는 수만 가지 사례를 줍니다. A도 주고 B도 주고 C도 주고 D도 주고 E도 주겠죠. 그러면 경우수를 주면서 이 중에서 무효는 몇 개입니까? 무효인 것을 골라보세요. 이게 민법 총칙의 시험이에요. 시험.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강론에서는요. 물권법, 채권법 이 강론에서는 방향이 틀려요. 물권법 강론에서는 민법 총칙을 배우고 왔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무효는 이미 따져봤으니까 이제 강론에서는 유효다. 유효를 전제로 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따집니다. 그래서 대식대로 표현할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봅니다. 요 시점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시점이에요. 매매 계약 체결입니다. 그리고 요 시점에서 뭐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넘어간 시점이에요. 그러면 자 봅니다. 무효의 개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 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요. 지금 이 단계에서. 근데 물권법에서는 계약은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계약을 체결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오는 사이에 누가 죽었다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유효를 전제로 하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다루는 게 물권법, 채권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친족 상속법이 약간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어디까지가 친족의 범위냐? 그렇죠? 어디까지 친족의 범위냐? 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내 상속분은 얼마냐? 이런 걸 다른 게 상속법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맥락에서 민법 총칙에서는 무조건 이러이러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에요. 이것만 따집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때 유효 무효를 가장 기본적으로 따진다. 그래서 유효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유효란 뭐냐? 유효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뭐냐? 물론 당연히 유효의 의미니까 효력이 있다. 한자로 풀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무효의 의미가 뭘까요? 효력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봅니다. 매도인 각과 매수인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가 예를 들어서 9월 16일인가요? 9월 16일이다. 그러면 9월 16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도인 집이요. 어쨌든 9월 15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이 집이 전소된 상태예요. 집이 없는 거죠. 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약을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서울에 살고요. 매수인도 서울에 삽니다. 매도인 서울에 뭐 양평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사고 팝니다. 물론 그 전날 9월 14일 날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평 현지 가서 9월 14일 날 집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상태를 봤습니다.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뭐 기타 등등 정원이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오늘 계약을 했는데 하루 사이로 그 사이 하루 전날 밤 집이 화재로 전소됐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그럼 이랬을 때 이 계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갑도 정상이고 올도 정상이면 아주 가장 아름다운 계약이 스무스하게 진행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법 없이도 진행될 계약이야. 근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걸 규정해 놓은 법조항이 민법이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것이 요 계약이 무효인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유효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걸 민법 총칙에서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권법 채권법의 얘기는 전제를 유효로 합니다. 전제를 유효로 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물권법 채권법이 추구하는 얘기가 약간 달라요. 채권법은 당연히 계약은 전제가 유효하는데 문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중에 사정, 후발적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뭔가 쉽게 뭐 사투리 쓰면 죄송합니다만 빠그러질 확률이 있다. 이랬을 때 누구에겐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보셔봐. 집이
화재로 전세되는데 화재의 원인이 갑이 불렸어요. 갑의 귀책 사유로. 갑의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났으면 당연히 매도인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 집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재가 갔으면 당연히 매수인 책임져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화재가 천재지변,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요 불탔대요. 그러면 저 불탄 책임을 누가 져야 돼? 1번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2번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아니다.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돼? 예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유명한 항상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그 현명한 현자라고 하시는 현인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계약 체결했으니까 집이 불탔으니까 반반씩 양보해라. 그래서 너도 책임지고 너도 책임져라. 그럼 이런 경우 입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다 둘 다 입 나와요 지금. 그렇잖아. 황희정승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대. 이게 뭔 개뿔덩 뜯어먹는 소리예요 지금. 법은 그럴 수 없어. 법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세부 상황은 묻지 않는다.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따진다. 그래서 무효인 경우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민법 총칙이고요. 물권법, 채권법에서는 일단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유효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생되는 문제를 따진다라는 게 물권법, 채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미리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민법을 시작하는 첫 단계니까 유효, 무효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 개념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표현이 대부분 저 개념을 모르고 들어오세요. 그냥 유효는 유효지요, 무효는 무효지요. 근데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무효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화재 전소, 계약 체결 전에 불탔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계약이 무효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무효라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 모릅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금 줬어요. 1억을 준 거야 계약금으로.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불탄 것도 아까운데 받은 계약금 순순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주긴 주겠지 언젠가는. 그런데 당장 돌려줘야죠. 아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저 계약이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순서를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얼굴 보고 지금은 또 코로나 단계가 격화돼서 2.0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일단은 최소한 민법은 총 1조부터 11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총 5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게 편이고요. 편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 가니까 1장이 나와요.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그래서 민법 총칙은 총 7장이에요. 총 7장. 그래서 민법 총칙은 제 1장이요. 1장이 통칙이에요. 통칙. 그래서 통칙의 의미는 통하는 법칙이야. 통하는 법칙. 모든 법조항에 통하는 법칙. 통칙. 그 다음에 2장의 제목이요. 자연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저나 여러분처럼 엄마 배에서 태어난 사람 자연인이고요. 3장의 제목이 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자연인과 법인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인기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인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주체가 필요하다. 자 보세요. 제가 이 그림입니다. 갑돌이, 을돌이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누구냐? 을은 누구냐? 그 얘기야. 갑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을은 자연인 또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셔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갑돌이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집을 한 채 주기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을이 앵무새예요. 을이 개예요. 즉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자기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애완동물 그 눈망울이 눈빛을 읽는 거죠. 걔가 자기 집 필요하다고 눈빛을 보내. 또 앵무새가 자기 집 필요하다고 눈빛을 보니까 주인이 그 개에게 집을 사준 거죠.
그랬더니 걔가 좋아하는 거죠. 이게 정의계약인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더라. 매매를 한다, 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을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야 지금.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과 법인을 배웁니다. 그럼 자연인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인 같은 경우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자연인가 자연이 아닌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 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법칙을 취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산모의 배가 남산만큼 제배만큼 남산만큼 불렀다. 임신 8개월이에요. 이제 2달 뒤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폭행에 의해서 태아가 죽어버렸어요. 유산했다는 거죠. 그러면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해죄를 적용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엄마 뱃속에 태아를 사람으로 취급하면 살인죄가 될 것이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엄마 몸에 일부러 취급한다면 상해죄가 될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그런 맥락을 배우는 게 인이다. 그러면 인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주체 배웠죠. 후 배웠고 그 다음에 사장의 제목이 사장은 뭘 배울 거냐면 물건 배울 거예요. 물건. 대상.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대상이 있죠. 누가, 무엇을 가지고 그게 물건이라고요. 물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동산도 물건이고 부동산도 물건이다. 자전거를 사고 판다. 집을 사고 판다. 땅을 사고 판다. 아파트를 사고 판다. 기타 등등. 제가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사고 판다. 다 대상. 객체. 그 다음에 5번째가 뭐 할 것이냐. 요 5장을 우리가 법률행위 파트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그래서 뭐 할 거냐? 물론 이 법률행위 파트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사고 팝니다, 정의합니다, 뭐 기타 등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 파트가 있을 거고, 그다음 6장의 제목이 기간 있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 알죠? 길. 그렇죠? 3개월 뒤, 4개월 뒤. 그다음에 7장의 제목이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 제일 어려운 파트긴 한데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버리면 시간의 경과에다가 진실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공인중개사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저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것처럼 보여. 근데 실장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부로 착각할 수 있어요. 실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실장, 제가 월급 주고 네 실장이야. 근데 부부로 올 수 있다니까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부동산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부부가 하시더라고.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부부장 물어보는 게 한 번씩 있어요. 절대 아니라고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동네에서 20년, 30년 동안 했어. 그렇게 쭉. 그러면 그 시간의 경과만 가지고도 진실이 무엇이든 묻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게 민법상 시효제도예요. 굉장히 어찌 보면 합리적이긴 하지만 어찌 되면 불합리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왜냐하면 이게 증명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는 취득시효가 있고 지금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게 소멸시효이긴 한데요. 시효라고 하는 것은 진실은 묻지 않는다. 진실은 묻지 않겠다. 네가 네 권리를 일정하게 행사하지 않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진실로 봐주겠다라는 게 시효다. 그래서 이게 민법 총칙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이제 우리 기초과정이니까요. 우리가 기본과정 하면 다시 제가 법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이 정도의 순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자 가장 넓은 거 편 다음에 장. 장 있네. 어디서 장 어디 있죠? 장 7장. 그래서 1장은 통칙, 2장은 자연인, 3장은 법인, 4장은 물건, 5장은 법률행위, 6장은 기간, 7장은 소멸시효다. 근데 뭔 일을 하고 싶냐면 장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게 요게 또 절이에요. 절. 우리 그 성경책 편제 혹시 교회 다니신 분 아시나요? 성경책 편제 아세요? 로마서 3장 6절. 잠깐만. 로마서 3장 6절. 지금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편제가 다 이런 식의 편제예요.
가장 큰 타이틀 편, 소제목 장, 더 소소제목 절. 아마 이 책에는 여러분이 전공했던 모든 대학교제 순서일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졸업하셨든 아니면 의대를 졸업하셨든 정형외과를 졸업하셨든 상관없어. 모든 대학교제 편제가 이렇게 편, 장,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한번 들어보세요. 독일식 편제라고 해가지고 참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참 교양 과목 듣는 것 같아요. 판택된 시스템을 해가지고 독일 체계, 독일식 법 배천밀에서 모든 학문의 출발은 법이에요. 아셨죠? 모든 법이 출발은 법입니다. 그래서 뭘 전공할 것 없이 모두 다 법 편제를 따르다 보니까 현행법도 이렇게 편, 장, 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망의 이제 관리사를 합격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식선이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정도는 한번 한눈에 좀 봐두세요. 좀 봐두셨으면 하고 제가 언젠가 물어볼 거예요. 아마 계속 물어볼 거예요. 민법 총칙은 몇 장입니까? 물론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제가 요 장을 좀 기억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60%가 나오는 부분이고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총칙에서는 보통 2개 내지 3개. 자연 파트는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고 법인 파트는 해마다 4문제 나옵니다. 물건은 2문제가 나올 거고요. 법률행위도 요거에 뭐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조건, 기한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6개, 7개 기간 한 2문제, 소멸시 한 2문제. 그래서 3, 5, 8, 12, 16, 26. 그래서 그렇게 해서 2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서 이걸 나중에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21년 3월달 가면 이런 시험 출제를 아마 찍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파트가 있는데 문제를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 그럼 제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 3월까지는 제가 출제 비중 상관없이 최소한 그래도 어느 그룹에서 비 내릴지 모르니까 설명은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3월달 가면 이걸 요약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집중하시고 시험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한데 시험 비중이 좀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3월달까지 보여드릴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정리하시라고 해서 거기까지 보시고 물론 물권법도 8가지 물권이 있고 총론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차후에 말씀드릴 거고 채권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그래서 2주 뒤에 추석 지나고 나서요 아마 첫 개강하면 이제 민법 총칙부터 할 것 같은데 요 순서를 좀 봐두시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본론은 이거예요. 본론은 자 유효 무효의 의미가 뭐냐 어쩌라는 거냐 그 얘기를 할게요. 자 갑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갑니다. 민법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방금 했던 얘기 해보죠.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 집 파는 사람, 매도인 집을 삽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날짜를 한번 쉽게 펴내볼게요. 9월 1일 날 1억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계약서를 보니까 9월 1일 날 계약금 통상적으로 10%죠.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10월 1일 날 중도금 4천만 원을 주기로 약정합니다. 그리고 한 달 더 뒤 11월 1일 날 잔금 5천만 원과 동시에 그 날짜에 등기를 넘겨주기로 등기 이전해 주기로 언제요? 언제? 오늘 9월 1일 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이 체결한 계약이 경우에 따라서 유효 있을 유자를 쓰고요. 효력이 있다의 뜻을 씁니다. 효력이 있을 수 있고요. 이 계약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없을 무자에 효력이 없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저 계약이요. 만일에 유효라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이게 사전적 의미의 유효예요. 그런데 저 계약이 무효랍니다. 무효가 돼버리면 역으로 가보죠.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칠판 보셔봐. 비교해 볼게. 자, 보세요. 갑이라는 남자, 올해 50세의 남자분이요, 올해 19세의 여자분에게 아파트 한 채를 그냥 돈 받지 않고 증여해 줍니다.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하는 이유가 두 연놈이요, 첫 계약의 대가로 세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스폰서 계약이죠. 스폰서 계약. 그렇죠? 50대의 늙은 놈이 19살에 껐다온 우리 아가씨한테 스폰서 계약, 세컨 계약을 체결합니다. 첫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자, 질문. 이 첫 계약은요, 첫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을까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그 계약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만 따져요. 디테일한 건 따지지 않습니다. 물권법, 채권법 가면 계약이 유효라고 전제를 하고 하니까, 따라서 이 첫 계약의 문제는 이건 이미 무효기 때문에, 무효기 때문에 물권 채권법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영역은 그 계약이 무효일 때만 파는 거야 지금. 그러면 물권 채권법은 계약이 유효라고 전제를 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이건 이미 해당 첫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보셔봐. 첫 계약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걸 허용을 해버리면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자, 우리 지난주에 법의 종류에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다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 자, 여러분, 임의 규정이란 버리지 마시고 강행 규정이랑 아니,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기초다. 생기초지만 나름 중요하다. 임의 규정이랑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우리는 네 글자로 임의 규정이라 부른다. 이에 비하여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우리는 강행 규정이라 부른다. 강행 규정이 여러분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법이 존재한다. 그럼 임의 규정이 이유는 뭐냐? 임의 규정은 혹시나 모를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해석을 보충하려고 있는 규정이다. 백조 제2항 기억나세요? 백조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벌에 따른다. 들어본 기억은 나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면 자, 아무리 또 아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갑이란 제가 술 안 먹고 담배값 주려고 옷 한번 사가지고 우리 제 옷 우리 지난주가 똑같잖아요. 지난주 그도 아닌가? 맞을 거야 아마. 요 한 벌로 1년을 버팁니다. 여름에는. 왜? 옷값 아껴서 척 주려고요. 여러분처럼 최근에 어느 한 그 아가씨를 저기 방을 하나 얻어주는데, 전세를 좀 얻어주는데 1억 4천짜리 집을 얻어주는데 전세인데 가서 보니까 짐을 가서 봤어요. 중개보서 가려 갔더니 2톤 1톤 트럭 하나 1톤 트럭을 불러왔는데 1톤 트럭 짐 중에 반이 신발이더라고요. 신발이 한 200컬레 되거든요. 200컬레. 한 100컬레는 확실히 넘어. 제가 봤을 때는. 보따리가 그렇게 흥청하게 쓰지 않고, 신발도 저 진짜 쓰고 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신발도 굽이 다 달아가지고요. 그렇게 애껴 씁니다. 그렇게 애껴 써가지고 처벌 주겠다고요. 여러분이 한 손가락질 할 이유는 없어. 여러분처럼 신발을 1년에 한 서너 개 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속옷 한번 신으면 한 3년 신어야 다 다를 때까지 누가 뭔 상관 있어. 망고가 나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애껴가지고 처벌해 줬어. 뭐라고 할 거야 저한테?
그런데 이런 생활을 허용해버리면, 이런 사적 자체를 허용해버리면 사회 개판될 것이다. 그래서 첫 계약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저 행위를 사회질서에 반한다 의미에서 반사회적이다 표현할 거예요. 이거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럼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무효인데요. 무효인데 그러면 이미 등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등기로 넘어가 있어요. 아닌 얘기로 보셔봐. 남자가 여자분에게 증여로 소유권 넘겨줬어. 그래서 등기의 원인이 증여라고 돼 있어. 증여라고.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는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이름은 설가인데 요 19세 딸 이름 죄송해요 표현해요. 뭐 하여간 뭐 이상한 뭐 박씨야. 박량이야 박량.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지. 근데 이게 등기 공무원들은 몰라. 아마 이런 경우 아마 세상에 흔하게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걸리면 문제야. 걸리면. 안 걸리면 문제가 안 되지. 제 얘기는. 누군가가 딴지를 거는 거죠. 누가 딴지를 걸겠어? 예, 당연하죠. 갑이란 저의 번처가 아까운 아파트를 지금 뺏긴 거야. 젊은이한테. 그럼 요가 딴지를 거는 거지. 첫 계약이다 이거. 그래서 넘어간 거다. 증여 뭐다? 무효다. 이미 넘어갔다고 지금.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지금. 이해하셨나요? 또 내지는 자 보셔봐. 또 내지는 아파트 넘어갔었는데 첩은 아파트 4명이 들어왔죠. 근데 문제는 이 오빠가 아직 19세니까 능력이 없잖아. 경제적 능력이. 그래서 이 오빠가 첩한테 생활비로 300만 원씩 주기로 3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어요. 약속했어. 근데 아파트에 넘어왔는데 생활비를 안 줘. 생활비를 와서 학원 날 집에 와가지고 밥이나 해라 하고 기타등등 생활비를 안 주고 있어. 그러면 이 첫 계약이 무효라면 이 첩은 오빠한테 가서 오빠 약속했던 300만 원 어떻게 할 거야? 300만 원 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요게 유효 무효의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뭔 얘기냐?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 개념은 지금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 나눠봐야 한다. 등기가 끝난 경우와 그렇죠? 등기하지 않고 다른 말로 이행하기 전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등기 끝났다는 얘기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행이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다 끝났다는 얘기야. 이행 전이라는 얘기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했다는 거야 지금. 이 경우를 항상 우리가 민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칠판 보셔봐. 계약이 유효합니다. 의 의미를 우리는 다 줄 거 줬다 라는 이행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같은 의미 아니에요. 민법적으로 실제로 약속대로 이행을 했다의 문제는 유효의 개념과 거리가 달라요 지금. 근데 우리는 유효의 의미를 계약이 끝나서 할 게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보셔봐. 첫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생활비를 주기로 했어요. 주기로 했어.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 중도금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잔금을 주기로 했어. 잔금 안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민법적으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을 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등기가 넘어가고 잔금을 치렀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말만 했고 아직 안 줬다면 이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개념이 이렇구나 라고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좀 쉬었다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효의 의미와 무효의 의미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뵙죠.